와이프랑 착한 건지 요즘은 조용하다고.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애도 있을 건데요? 아니, 뭔 소리여. 저 집 애 없어. 그 집 전처가 얼마나 문란했으면 뭐 성병? 그런 것도 올마오고 동네 떠나가라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와. 아니, 애 있을 건데 하고 중얼거리니까 야, 넌 니네 언니가 애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몰라? 아이고, 너도 참 알만한 가족들이다. 됐고, 우리 동네는 더러운 상간녀들은 못 보니까 앞으로 얼쩡거리지도 마! 하고 떠밀려 나갔어요. 그렇게 일단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하나도 모르겠고. 그럼 그 성병 이야기? 애가 포진 막 올라와 있고 눈도 한쪽 굶어 있는데 그게 이쁜이한테 옮은 건가? 아니 근데 일단 애 낳은 시기 자체는 안 맞고 일단은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제 일정도 있으니까 언니랑 같이 있었던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 열자마자 언니가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와, 씨, 깜짝이야. 언니 뭐야? 왜 여기서 그러고 있어? 아니, 언니가 어디 갔다 왔어, 너? 발음대로 말해. 너한테 엊그제 찾아왔던 그 남자네 냄새 난다고. 우물쭈물하다가 거짓부렁 말해봤자 뭐 하겠냐고요, 무당 앞에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실토했어요. 그래서 이쁜이네 친정인 가봤냐 해서 아니 못 가봤어 하니까 언니가 폰 뺏어서 친정 주소랑 번호를 다 찾아간 거예요. 네. 언니 이러지 마 뭐해 언니가 전화해보게? 하니까 언니가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해서 뭔 일인가 했는데 다 들은 거는 아니지만 언니가 그 이쁜이네 친정에 전화를 했어요. 내용을 살짝 엿들어봤는데 대충 뭐 이쁜이네 엄마였고 나는 그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식도 안 갔고 이후로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그래서 언니도 이상하다고 이게 나나 공수 같은 다른 동기들만 연락이 안 되는 거면 그냥 사이가 멀어져서 그랬겠거니 하는데 네. 어머니랑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무업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밝히지 않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이쁜이네 엄마를 배웠는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눈도 퀭하고. 처음에는 이쁜이랑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언제부터 안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 처음부터 어머니랑 이쁜이가 연락이 안 됐던 건 아니래요. 물론 결혼을 반대한 건 맞았지만 그래도 딸이잖아요. 모녀지간은 더 애틋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와는 다르게 연락은 종종 했대요.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었고 네. 남편이 생활비를 안 갖다 준다고 아. 돈도 몇 번 타갔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고 남편이 또 바람 피운다고 막 울길래 어머니도 애처로운 마음이 쌓여가면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말하는 것만 있고 고쳐지는 거나 나아지는 건 없으니 어머니도 애간장이 끊어지셨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맘대로 한 결혼이면 더 잘 살아야지. 돈도 돈이지만 남편 간수 하나를 못해서 매일매일 나를 붙잡고 우냐고. 아. 이쁜이는 그래가지고 그래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제 더 얘기 안 할게 하고 그 뒤로 연락을 안 받았대요. 답답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어머니가 무작정 찾아갔더니 사위라는 놈은 지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고 얼마 안 가 실종 처리를 해버리고 재혼했대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랑 또 다른 얘기잖아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이쁜이가 바람을 피웠다 하고 어머니는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고 각 나오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거에 대해 더 물어보지는 않았고 어머니한테 잠을 얼마나 못 주무셨냐고 물으니 한 달 정도 되었고 계속 꿈에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려달라고 하니까 꿈에 항상 매화밭에서 시작을 한대요. 처음엔 너무 아름답다 좋은 꿈이다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매화 꽃잎이 붉게 물들어가면서 굳은 피딱지처럼 시들어간다고. 어느새 풍경은 검은 진액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고 피딱지 같은 꽃잎이 쌓여서 덩어리가 된대요. 근데 그게 꼭 고기가 불어 터져가지고 녹아내린 꼴이라고. 근데 그게 점점 나한테 다가오더니 다 갈라지는 목소리로 마지막에는 하는 목소리로 통곡을 하는데 무섭다기보단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매일매일 울면서 깬다고.
언니가 저희도 찾아보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그 만남은 마무리가 됐어요. 언니도 저한텐 더 파보지 말라고 하고 때 되면 알아서 해결될 거니까 그냥 속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데 저도 말 그냥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찾아왔기는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오빠가 아니라 이쁜이네 남편이 아닌 그 시부모였던 사람들이 또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우리 손자 좀 도와달라고. 아들도 갑자기 손자처럼 며칠 전부터 손자처럼 똑같은 증상 보이면서 지금은 더 심하다고 사경을 헤맨다고. 언니가 뻔한 말씀이지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좀 근데 늦은 감은 있네요. 근데 왜 당신들만 왔어? 그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 데려와. 아,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려나? 지금 너네 전 며느리는 없고 새 며느리 있지 않냐고. 내가 무슨 진짜 신도 아니고 강제로 죽은 원기 떼놓을 수 없다고. 니들 전 재산 다 가져오더라도 내 목숨값이 더 중하다고. 죽은 원기? 뭐야? 뭐가 죽었는데? 너무 놀래서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시부모였던 새끼들이 입을 열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듣지 마시고 우리도 몰랐다가 갑자기 일이 이 지경이 되니 새 며느리를 닥달했습니다. 그러더니 실토를 했대요. 이쁜이와 그 남자는 결혼하고 두세 달은 잘 지냈대요. 마음이 옳게 박힌 이쁜이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뭐든 하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매일 돈 구해오라 하고 웃긴 게 돈은 구해오라 하고 하면서 의처증도 너무 심해서 집 앞 마트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럼 돈은 어떻게 버냐? 너같이 못 사는 집안 데리고 살아줬으면 어떻게든 구해와라. 그러면 나가지만 않으면 됐었나? 스킨로션 바르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죽을 만큼 팼대요. 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냐고. 이게 시부모들도 말리려고는 했는데 아들이 시부모한테도 폭력을 행할 만큼 선이 없었대요. 근데 꼭 그렇게 하고 다니는 새들은 지가 더 그러고 다닌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애가 하나 있었다 했잖아요. 이쁜이랑은 시기가 안 맞는. 원래 그 남자가 이쁜이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임신을 알고도 피했어요. 자기를 두고 결혼하게 된 걸 알고 나서 여자가 부른 배를 드밀고 찾아갔는데 성심이 착한 이쁜이는 울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오갈 데 없다던 그 여자를 집으로 들여서 애 낳고 조리할 때까지 자기도 도와준다고 했다나 봐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린 그 남자는 밖으로 하도 나돌아다니고 처음에는 고맙다고 저 새끼가 나쁜 놈이지 네가 나쁜 놈이 아니라던 전 여친도 오갈 데 없어서 그런지 이젠 자기가 눌러 살고 싶었는지 예. 쫓아내려는 듯 둘이서 이쁜이를 엄청 괴롭히는 게 시부모의 눈에도 보였대요. 그러다가 이쁜이가 애 낳은 전 여친이 자기는 애 봐야 한다며 그런 관계를 안 받아준다고 남자가 이쁜이를 강제로 그랬대요. 그렇게 되면서 임신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쁜이는 애 보고 산다고 그거 하나만 보고 버텼대요. 시부모도 미안하다고는 했다는데 이게 미안하다고 될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이쁜이 엄마 꿈에서 피딱지 매화가 나왔다 했잖아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쁜이가 엄마의 꿈에 나온 것 같고 자기 상황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걔가 그렇게 임신 중인데도 몇 번 강제로 당하고 나서 매독이라는 병을 옮았대요. 그게 증상이 피딱지가 매화꽃 모양처럼 생기면서 치료가 늦으면 눈도 손상된대요. 이쁜이도 임신 중이었어서 애 하나만 보고 참은 건데 애도 결국 사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이 나쁜 병은 맞는데 치료가 또 어려운 거는 아니래요. 그냥 항생제 주사 2번만 맞으면 된다고. 근데 남편이란 새끼는 돈이라고 있는 건 1,000원짜리도 다 뺏어가니 치료할 돈도 없고 때마침 자기 친정 엄마한테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시부모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동네 창피하다고 그 입을 막기에만 급급했고 사산한 충격과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랬던 건지 이쁜이는 삶의 의지를 아예 상실했어요. 꽃 같았던 이쁜이는 그렇게 어디론가에서 시들어버렸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장례에도 치러주지 않고 그냥 납골당에만 안치해버렸대요. 이쁜이는 엄마한텐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엄마도 못 찾고 아이 있는 데로 갈 수도 없었던 이쁜이는 어디에도 가지도 못한 채 이 집을 박살내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대요. 천벌받을 새끼들. 언니도 참지 못하고 뱉었는데
시부모였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뭘 더 해? 우리 손자는 잘못 없잖아. 애가 무슨 잘못이냐고. 무당 언니가 그래 애는 잘못이 없지. 근데 이쁜이도 누군가의 애였어. 너네도 방관했으니 가담했잖아. 아니? 시모였던 것이 억울하다는 듯 우리도 힘들었어. 애초에 배부른 전 여친 냅두고 다른 여자랑 멋대로 결혼해버리고 그래놓고 아니 그 기집애도 멍청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상간녀를 불쌍하다고 데리고 사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아가씨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자부터 아들까지 문제인데 새로 들인 며느리까지 도망가면서 이제 우린 가망도 없어. 치료비로만 나온 게 빚만 몇 천이라고 하길래 언니가 웬일인지 맞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근데 내가 뭐 어린애 목숨 갖고 돈놀이 할 거는 아니고 대가도 안 받을 건데 방법 하나 있다고. 예. 너네 근데 이거 잘 해결되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꼭 하라고. 안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할 거야? 할 수 있어? 알겠다고 하길래 언니가 비방법을 알려줄 건데 너 일단 그 주소지 알아오라고. 실거주지 찾아내는 건 안 어렵다고. 예. 어떻게 알아는 왔대요? 뭐 실거주지 찾는 건 어렵진 않으니까. 언니가 주소 어디냐고. 뭐 이것도 음양 조화? 이런 게 맞아야 효과가 있지. 뭐 주소 돌비시 돌비동 몇 번지. 거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준비물 A가 필요하고 시간대는 몇 시. 그걸 가지고 가서 새며느리 있는 주소는 찾아가지고 그거를 근처에 파묻고 오라고. 집 앞도 아니야. 근처에만 파묻고 오면 돼. 그게 잘 해결되었다 싶으면 아이는 바로 나아질 거라고. 그랬더니 시모였던 게 그럼 새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말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 잘 해결될 거야. 그렇게 그 시부모였던 것들은 해결 방법 알려줬다고 언니한테 절을 하고 뒤돌아서 나가더라고요. 이후에 언니랑 이쁜이가 안치된다 고을당 가서 인사도 하고 언니는 천도제까지 지내줬어요. 이쁜이는 어머니한테도 알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던 홀어머니라고 했잖아요. 큰 대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슬퍼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기만 하고. 저도 좀 너무 슬픈데 결론만 말하면 네. 그 전 시부모들이 어떻게 비방을 하긴 했나 봐요. 그리고 언니가 알려준 대로 하긴 했는지 멀쩡해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아들이 죄를 저지르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죄 많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단장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 전 며느리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썩어가지 않았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재산까지 처분하면서 이쁜이는 엄마한테 보상하고 또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도 선임해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랑 언니도 거기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갔었어요. 오. 그게 또 민사가 아니라 형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전익이나 학치사, 뭐 자교사 등등. 근데 맞다. 애 가진 전 여친 형사 사건에 조사 참여하면서 들으게 된 건데 그 이쁜이네 전 시부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집에 언니가 말한 비방법을 쓰고 오다가 근처 CCTV에 찍혔는지 그 이후로 자살했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형사님이. 예. 그 부분까지는 그 전 시부모들이 피의자라는 증거는 없고 그냥 뭐 쓰레기 투기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 나머지는 죄가 인정되어서 처벌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렇다고 뭐 딸 잃은 어미 마음이 달래질까냐마는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언니랑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 있잖아. 그 언니가 말한 비방 말이야. 그거 언니가 대신 해준 거야? 언니 말대로는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난 언니가 대신 벌 받을까봐 걱정돼 하니까 언니가 내가 알려준 방법? 그거 그냥 진짜 쓰레기 투기야. 아무 의미 없어. 그 시부모 뒤에 다 녹아버린 이쁜이 있었는데 걔 그 주소 들으라고 말해준 건데? 애는 죄가 없고 만약에 근원은 둘이잖아. 그 전 남편이랑 상간녀. 예. 나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한 거야. 말했잖아. 나 양밥이나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알아서 찾아가서 이쁜이가 맘대로 했겠지. 어차피 남편 건드린 것도 힘든데 애까지 건드리는 거 보면 걔는 그냥 다 포기했던 거라고.
원래 순한 애들이 돌면 더 크게 돌아버리잖아. 그리고 봉수야, 내가 말했잖아. 산 사람들은 사는 게 맞다고. 네. 사람 말이야, 사람. 짐승 새끼가 아니라 사람. 와. 라고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와, 이런 일까지 있구나 싶네요, 봉수님. 그러게요. 아, 이게 살다가 겪는 일들이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말로는 참아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야, 이런 이야기까지 있구나를 아는 이야기라서 야, 충격적이네. 이야기하시면서 봉수님의 또 격한 그때 감정에 올라오신 것도 느껴졌고 많이 네. 억누르신 것도 느껴졌어요. 네, 좀 그때 당시 그렇더라고요, 그냥. 에휴, 그래도 참. 말했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네, 아이고, 그래도 봉수님 오늘 이야기 좀 어찌 보면 하시기 힘든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봉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근데 이 무당언니 분과 봉수님의 이 이야기가 진짜 레전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해주신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봉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참여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돌비 봉수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다 들어보시면 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렇게 또 기대도 되실 거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봉수님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세인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세인트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세인트님은 항상 커다란 배 위에서의 섬뜩한 현실 공포라든지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인트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늘 세인트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아직 세인트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네. 어떤 이야기로 참여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였고 그 뒤부터는 제 직업이 선박 관련해서 손해사정을 하고 뭐 사고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쪽이라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들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커다란 배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세인트님께서도 준비하신 이야기가 그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세인트예요. 오늘 드릴 이야기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니 너가 겪었던 이야기도 재밌는 거 많잖아 그거 해봐 이래가지고는 제가 만났던 선장님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선장님과 제일 무서웠던 선장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봐라 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각각 가장 무서웠던 선장님 만난 이야기, 가장 좋았던 선장님을 만난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하나씩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무서웠던 선장님을 만났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이제 중국인 선장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보는 업무 중에서 BQS 또는 BMS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요. 벙커 서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흔히들 벙커라고 저희 쪽 업계에서는 부르는데 예. 벙커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건 이제 스타크래프트 벙커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유소 들러서 이제 기름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박도 기름을 써서 운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기름을 받게 되는 걸 가지고 그 주유소 가면 우리 미터기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는 미터기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기계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얼만큼 실었는지 그런 걸 계산을 해서 그 가격을 매겨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급유하는 양이 최소가 수십 톤이고요. 와. 많게는 수백 톤에서 막 1000톤이 넘게 받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수치 차이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재미없는 무서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마다 설계 도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급이라고 배의 그런 면허를 배급해 주는 데에서 공인받은 도면이 있어요. 거기서 탱크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동차도 그 기름 받는 탱크가 있잖아요. 네. 그 탱크가 뭐 얼만큼 몇 미터 몇 센티까지 쌓이면은 실제로는 기름을 얼마 받았다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네. 표거든요. 그걸 보고 온도 계산하고 기울기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려운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재미없는 얘기는 다 제껴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를 측정을 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1톤을 덜 실었네 못 실었네 막 그렇게 실랑이를 해서 금액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계산식이 나와 있어서 미리 엑셀로 다 준비해놓고 숫자만 넣으면 돼요. 그렇긴 한데 그런 거를 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요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제가 마침 그때는 배가 부두에 정박을 해서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급유만 받고 나가는 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접안을 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자동차도 주차하면 주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비를 아끼기 위한 것처럼 바다에 그냥 멀리 바깥에 띄워놓고 거기서 급유만 받고 나가는 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는 통통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배. 그런 걸 타고 1시간 반씩 가가지고 그 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배에서 밧줄이나 사다리 같은 걸 내려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는 작은 배랑 큰 배 사이를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마침 또 제가 기억하기로 메르스였나? 하여튼 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예. 문제가 돼가지고는 그 선장이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조사하는 단 한 명만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 혼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배 위에는 중국인 선장님과 중국인 선원들만 가득 있고 저 혼자만 올라가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은 좀 오차가 원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1% 오차까지는 다들 오케이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오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500톤을 받는다 하면은 1%니까 5톤 이내 차이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그 바다가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몇 센티 차이 가지고도 몇 톤씩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양이 크고 해서 얼마든지 괜찮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500톤을 공급을 했는데 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가 계산을 해봐도 400톤도 안 받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350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150톤이 증발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난리가 날 상황이거든요. 어디서 빼돌렸다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 급유를 해주는 업체 그 배에선 우리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줬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보통은 저희가 한국에서 급유해주는 업체를 먼저 의심하긴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약간씩 남겨먹긴 하거든요. 늘 조금씩 모자란다 핑계를 대서.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었던 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다시 내려가서 봤을 때 바닥까지 싹싹 정말 긁은 게 보이는 데다가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남겨먹을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중국인 선장은 우리는 이거 공인받은 도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 다시 봐라.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탱크가 배 안에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가 금속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줄자 같은 걸 내려요. 그래서 이 줄자가 탱크 밑바닥에 닿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줄자를 감아 올리면은 줄자가 기름이 묻은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깊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선원들이 하는 거를 아무리 봐도 너무 모자란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보통은 선원들이 하고 저는 이제 검사만 하는 방식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내가 좀 직접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제가 하겠다고 하면은 내주거든요. 검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검사를. 여기서 조금 1차로 쎄했고 그래서 이제 한참 실랑이를 벌여서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해서 1차 검사 때는 결과가 똑같았어요. 똑같이 150톤 모자란 게 나왔는데 조금 바닥에 닿는 촉감 느낌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상. 그래서 이거 바닥이 약간 촉감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두어 번 더 찔러봤더니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탱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뭐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쑥 들어가더니 이게 높이가 15m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줄자인데 25m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10m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게 포켓 벙커구나. 여기서 포켓 벙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설계 도면에 안 나온 집으로 치자면 비밀 지하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비밀 공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빼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인을 받은 다음에 빈 공간에다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래놓고 거기는 이제 뭐 어설프게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막아놨을 건데 이제 무거운 금속 줄을 제가 연결을 하니까는 그게 이제 뚫리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0m씩 더 들어가니까 아 얘네들이 이래서 150톤씩이나 모자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10년 전이면은 이제 이 업계를 시작한 지 채 10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한참 이제 신나가지고 야 이거 큰 거 잡았다. 너네 이거 딱 봐라. 너네가 이거 얼마를 빼돌리려고 했냐. 기름이 150톤이면 돈이 몇 천만 원인데 이건 너네 딱 걸렸다. 다 두고 봐라 이러면서 막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 잘 봐라. 잘 봐라 이러면서 막 그 배에 있는 오피스라고 하죠. 사무공간 그쪽으로 가가지고 너희 보고서 써가지고 다 보고 할 거라고. 너네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러면 허둥지둥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선장이랑 기관장이 막 코웃음을 쳐요. 뭐지? 이러면서 너네 겁 안 나?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네 몇 천만 원씩 이거 다 물어내고 벌금 다 내야 돼. 이러면서 막 쓰고 있는데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돼. 너무 쎄한 느낌이 들어서 딱 보고서를 쓰다 말고 고개를 드니까 그 오피스의 선장 기관장님 말고도 선원들이 보통 그런 데면 선원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다 세어보진 못했지만 거의 선원들이 다 와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 둘러싸고 있고 몇 명은 진짜로 저도 그거를 만화 같은 데서나 봤지 진짜로는 처음 봤는데 그 마체테라고 하나요? 만도 칼 그거 막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파이프 몽둥이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니 선장이 저를 싹 보면서 그 선장이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술인데 금복주라는 술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뚱뚱한 그 중국 사람 이렇게 엄청 인상 좋아 보이는 웃는 그런 상의 그 스님 마크가 그 있거든요. 스님 같이 생긴 사람. 약간 그런 느낌 뚱뚱하고 너무 인상 좋고 웃으면 하회탈 같이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웃음을 그대로 지고 저한테 가까이 싹 다가오시더니 너 해적이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줄 아니? 너 영화에서만 보던 캐리비안 해적 같은 것만 해적인 줄 알지? 생각해봐. 여기 한국인 너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너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너 보내고 우리 해적되면 그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선장부터 말단 선원까지 전부 그러니까 그 중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가득 차 있고 어차피 선수한테 받아서 얘네들은 계약한 사람들이고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배째를 하고 어차피 기름도 받았겠다. 물품도 받았겠다. 배째고 입에 탈취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 하나 처리해버리면 일도 아닌 거고. 와,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로 약간 정말로 그때 이제 식은땀이 난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땀이 나는데 땀이 차더라고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네.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약간 아마 제가 느끼진 못했지만 제가 아마 지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정말 아까까지 너 두고 봐 이건 싹 사라지고 정말 공손하게 잘 알겠다. 잠깐만 진정을 해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 기분을 안 나쁘게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제일 공손한 단어들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막 안 되는 중국어 어설프게 막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막 이런 것까지 아는 중국말 좋은 말 다 하고 막 형님 막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뭐 기관장이랑 1등 항해사랑 선장이랑 셋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선장이 와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못 발견한 거고 기름이 실제로 적게 공급된 거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 모자란 건 네가 알아서 메꿔라. 그거 말고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너 가고 우리 해적되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한 3, 4천만 원 정도 이제 손해를 보겠더라고요. 근데 3, 4천만 원보다는 제 목숨값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3, 4천만 원이면 진짜로 솔직히 뭐 그 해 벌은 거 다 날리고 막 다 까먹을 돈이긴 한데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싶어가지고 그냥 알겠다 정상적으로 되었다 거기 사인 도장 다 해가지고는 보고서 만들어서 주고 그러고 내려오니까 이제 업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여기에 왜 사인을 했냐. 그래서 내가 그냥 메꿔줄게 넘어가자. 터미널에다 잘 얘기해가지고 그 터미널이란 거는 국내에서 그 공급해주는 기름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유 업체들 우리 흔히 아는 뭐 S51, GS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는 내가 저 서류 빠진 만큼 내가 메꿔 넣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막 얘기하길래 나 거기서 정말로 죽을 뻔했다. 쟤네들 나한테 칼들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는 뭐 살아서 내려오는 대신에 뭐 출장 수당은커녕 반년치 월급에다가 연말 보너스까지 다 꼬라 박아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너무 무섭다. 그래도 목숨은 지켰으니까 예.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던 게 그 하회탈 같은 눈으로 웃으면서 해적이 어떻게 생긴지 아니?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중국인 특유의 그 혀 굴리는 발음으로 했던 영어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만났던 가장 무서운 선장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땐 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배라는 곳이 사람만 어떻게 되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인트님. 예. 하필 또 부두 앞이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 그 통통배 타고 1시간 반, 2시간씩 나가는 데라서 그때는 이미 작업을 아침부터 해서 다 실었을 때는 한밤중이에요. 그 한밤중에 보면은 이제 사방에 다 수평선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거기서 뭐 없어지면 찾을 방법도 없어요. 맞아요. 그 말이 예. 있어요. 이 바다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은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이거를 말씀을 안 하고 계셨구나. 아, 저도 사실은 약간 겁나서 잊고 있었던 건데 그렇겠죠. 예. 그 가장 무서웠던 거, 가장 좋았던 거 이거 얘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확실히 무조건 이거다. 예.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일 무서웠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3년도에 되게 큰 사고를 현장에서 한번 당했어요. 네. 거의 1년을 통으로 날리고 반년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사고 났을 때보다 더 무서웠어요. 이야,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난다 그랬잖아요. 해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아니? 예. 이거잖아요. 너가 지금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해적이 되는 거야. 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거의 그냥 곽철용 수준인데. 그렇죠. 아무튼 예. 세인트님께서 일단 첫 번째 실제로 겪었던 죽다 살아난 이야기 들려주셨고 예. 또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 두 번째 이야기는 반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장님, 저한테 제일 잘해준 선장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 이야기는 이 뒤에도 몇 번 할 것 같아요. 그 업무상 한국에 자주 들렀던 선장님이셔가지고 예. 되게 자주 뵀던 분인데 되게 유쾌하신 분이세요. 독일 국적의 선장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농담이 이렇게 몸에 생활화가 돼 있는 분이세요. 어허.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게 처음에 저희가 이분이랑 그 운항 관련해가지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에 들리셨어요. 아예 이제 잠깐 내리셔가지고 공항으로 오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랑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BMW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 분이니까 BMW 뭐 우리나라 차 이러면서 멋진 차지 이러면서 근데 사실 BMW는 이게 좀 건들건들하고 양아치 이런 애들이 타는 차야. 진짜 신사, 진짜 부자들은 벤츠를 타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츠? 그래서 예. 벤츠를 타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너는 무슨 차를 타는데? 그러니까 나 BMW 타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은 완전 성격이 예. 다르죠. 예. 근데 본인이 BMW를 타는 사람은 양아치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나 BMW 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참 유쾌한 분이시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인데 예. 이분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쯤 첫 번째 그 잘 끝내고 한 번 더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전말은 한참 더 지난 뒤에 듣게 됐고요. 한 2, 3년 지난 뒤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그래서 2022년에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이 분의 배가 좀 특수 화물들, 그 케미컬 화물이라고 하죠. 그런 거가 좀 되게 비싼 게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울산에서 엄청 큰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엄청 큰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이후로 강화가 돼가지고는 그거 운항도 되게 어려워지고 비싸지고 했을 때 그러면 좀 특수하게 좀 배도 더 비싼 거를 쓰고 선원도 좋은 사람들 써가지고 하자 했을 때 이분이 계약을 맺고 오시게 되신 거여가지고 저희도 덕분에 되게 신경 써서 하는 바람에 저희 회사가 좀 짭짤했는데 그때 두 번째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올 때 오자마자 바로 저보고 올라와 달라 하더라고요. 누가 크게 다쳤으니까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현장을 보니까는 그때는 이미 첫 번째 운항도 무사히 마쳤고 농담도 몇 번 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반갑다 하면서 악수하더니 근데 좀 미스테리해. 나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뭔가가 일어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는
2등 항해사가 좀 다쳤대요. 많이 크게 다쳤대요. 근데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오자마자 일단은 저는 연락을 받고 조금 늦게 갔고 한국 오자마자 이분은 크게 다친 상태여서 바로 입원을 하러 갔대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입원을 하러 갔는데 본인이 전혀 사고 상황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고 상황을 기억을 못하니까는 이걸 조사를 해서 어떻게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든 게 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보고서고 하긴 한데 제가 그 사진들만 따로 빼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돌비님한테 며칠 전에 보내드렸는데 요거를 이게 워드 파일이래요. 여기서 보이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예. 좀 쉽지가 않고. 아, 그래요?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 띄워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 네, 이걸로 띄워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먼저 그 1, 2, 3, 4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림 있죠? 그거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예. 그게 이제 배를 일반적으로 그런 큰 화물선 배들을 옆에서 본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누가 봐도 배예요. 예. 보통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네. 거기가 대부분의 선원들이 생활하는 곳, 뭐 운항하는 곳,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생활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2번부터 3번 사이가 화물들이 보통 쌓이는 곳이에요. 적재되는 네. 곳이고 4번이 뱃머리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입항을 하려고 하면서 배가 붙으려고 하면은 배 맨 뒤쪽과 1번의 뒤쪽과 4번의 앞쪽에 큰 밧줄이 있어요. 엄청 큰 밧줄. 그러니까 굵기가 거의 사람 몸통만한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배 부두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볼라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걸어요. 걸어야 배가 파도 같은 데 안 흔들리고 정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밧줄을 걸어 놓는데 그 밧줄을 걸어 놓는 작업을 할 때 보기 위해서 2등 항해사한테 1번 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장이 2번을 지나서 3번을 지나서 4번으로 가서 네. 그 밧줄 놓는 자리 이런 걸 미리 좀 봐놔라. 왜냐면은 밑에서 밧줄을 받고 이런 거는 또 전문 업체분들이 계세요. 전문가분들이. 그분들이 하시고 하급 선원들이 밧줄을 내리고 그 업체분들이 받아서 걸고 하시지만 이 항사가 보고 그런 걸 지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 하고 2등 항해사가 1번에서 나와서 2번을 지나서 3번을 지나서 4번으로 가도록 시켰대요. 그리고 선장은 1번 자리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2번을 지나서 3번을 가는 것까지는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배를 가까이 대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또 도전사라는 분이랑 의논을 하고 해야 되니까는 순간 3번에서 4번 가는 걸 놓친 거예요. 알아서 잘 갔겠거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이분이 4번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불렀는데 무전도 대답이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좀 이거 혹시라도 그 밧줄 사고가 나면은 진짜 되게 위험하거든.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하급 선원 2명을 급파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선원이 뛰어갔는데 4번으로 뛰어가는 중에 3번 다리 근처에서 그 선원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밧줄에 맞았으면 4번 근처에서 쓰러져야 되는데 물론 워낙 힘이 세니까 맞고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저기 생각보다 되게 멀거든요. 근데 3번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고 두 번째 그림으로 잠깐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2등 항해사가 쓰러져 있던 게 4번 자리에 쓰러져 있었고 1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1번 자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예요. 4번에서 1번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서 이 사람이 2번 자리로 간 거예요. 2번 자리로 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2번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지하 차다리가 있고 그쪽에 또 발라스 탱크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탱크가 있는데 2번 거기 맨홀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얘가 4번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게 왜 열려있지 하고 나중에 3번으로 저희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번 바닥에 이분의 피투성이 헬멧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도 피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1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2번으로 가서 3번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자기 발로 걸어와서 4번에서 쓰러졌다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됐고 본인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다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4번에서 쓰러졌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선박이 딱 저반하고 정박하고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다른 선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고서를 돌비님한테는 보여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그 사다리 밑에 탱크에 피 묻은 뭐 자국이라던가 그 높이 계산해 놓은 거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와. 2번까지 가는 거는 자기가 갈 수 있어요. 2번에서 3번으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심하게 떨어져 놓고 다시 자기 발로 올라와서 4번까지 가서 쓰러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걸 다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밧줄을 맞고 4번을 갔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 밧줄에 맞은 거 치고는 밧줄에 맞은 특유의 자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 3번 탱크 안쪽에서 이분의 피 묻은 헬멧이라든가 피가 나왔기 때문에 3번으로 빠진 건 확실해요. 예. 맨홀도 열려 있었고 거기 약간 미끄러진 흔적도 다 그대로 있고 장갑도 있고 빠진 건 확실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빠졌으며 얘가 바보도 아니고 경력이 하루 이틀 된 사람도 아닌데 뭘까? 거기로 왜 갔으며 왜 빠졌으며 어떻게 조기로 나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분이 기억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금 두 번째 그림에 4번 자리까지 간 건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제가 보고서 거지같이 썼다고 위에 선생님한테 엄청 야단맞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져서 다 차오고 다시 나온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거밖에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쓰고 보고서 뭐 이렇게 거지같이 썼냐 원인이냐 알 수가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엄청 야단맞긴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해결하고 2등 항해사를 보내고 나서 이제 2등 항해사는 어쨌든 목숨은 건졌어요. 크게 다치긴 했지만 머리랑 이런 데 크게 다치긴 했지만 목숨은 건졌고 그래서 2등 항해사 다른 애로 바꾸기로 하고 선장한테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하고 배는 다시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기 전에 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예. 이번에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등 항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등 항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방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엔진 기관실로 들어가가지고 윤활유를 퍼서 마신 거예요. 뭐야? 예. 윤활유가 되게 엄청 뜨겁거든요. 예. 그리고 성분 자체가 엄청 독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예.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거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되게 독한 농약 있잖아요. 아. 그걸로 음독을 하시면 기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게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농약을 판매를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목손. 예, 그거요. 예. 근데 그거랑 만만치 않게 기가 다 타고 녹아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 선택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그거예요. 왜냐면은 배 타는 사람들 다 이거 배우거든요. 이거 얼마나 유독한 물질인지. 그래서 엔진 윤활유 갈고 할 때는 무조건 환기가 필수다 할 정도로 냄새도 엄청 독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퍼서 막 잔뜩 먹고 그렇게 1등 항해사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너무 극단적으로 저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윤활유를 드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거는 정말로 저도 그렇고 주변에 10몇 년, 20몇 년 일하신 분들한테도 예.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의 극단적인 선택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또 뭔 일이냐.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건 가던 중이어가지고 다른 나라 부두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예. 이제 선장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24년인가 5년인가 다 끝날 때쯤에 선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때 뒷얘기가 하나 있다. 자기는 1등 항해사나 2등 항해사가 그렇게 된 거 왠지 원인을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나중에 알게 됐대요. 3등 항해사가 1등 항해사랑 2등 항해사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되게 그런 거를 좀 많이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3등 항해사가 되게 곱게 생긴 분이셨대요. 아. 되게 곱상하게 생긴 분이셔서 예. 그리고 신항사에서 갓 사망사 하신 분이고 어리고 막 이러니까 듣기로는 1등 항해사가 제일 심하게 괴롭혔고 2등 항해사는 주로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쪽이었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도와준 2등 항해사는 크게 다쳤고 1등 항해사는 정말 끔찍하게 갔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 3등 항해사가 그거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배에서 내렸대요. 2항사, 1항사 사고가 나기 직전에 배에서 내렸대요. 예.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1년 채우려면 10개월을 하고 2달을 쉴 수 있는데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한 6개월인가 만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나중에 내린 다음에 그 사람이 본사에 진정을 넣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도 늦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꼭 저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를 동료 하급 선원한테 얘기한 거를 자기도 나중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네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카르마라고 해야 되나 업보를 좀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섬뜩하다 이것도. 와, 어떻게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죠, 예. 와. 그 선장님은 제일 좋은 분이신데
그 좀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게 아까는 좋으신 분인데 왜 공포 쪽의 이야기에 나올까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일들이 공포스러웠네요. 네. 이분한테 또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뭐 태평양 가다가 겪은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데 그것도 다음에 시간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이야기예요, 세인트님. 그리고 이 바다 위에서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기도 하네요. 그죠. 은근히 항상 이런 무섭습니다. 양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주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자, 오늘 세인트님께서 대부분은 저희가 육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끔 하늘의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네. 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인트님께서 이렇게 또 잘 전달을 해주시고 너무나 또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섬뜩하고 바다 위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를 아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야기 있으시면 또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무리하실까봐.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네. 자, 여러분들, 세인트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큰 선박, 큰 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직업도 그쪽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님이 이야기해주셨던 부분 업로드 되면 많은 응원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세인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인트님 직업 자체가 엄청 또 희귀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아마 바다 위를 또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세인트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세인트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또 귀한 직업 괴담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예. 뭐, 뱃사람, 뭐, 이런 배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네. 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 네. 그렇지만, 세인트님께서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네. 짧은 이야기 2개를 제가 한꺼번에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세인트예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똘비 감독님이라고 할게요. 똘비 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감독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영화 감독님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저희가 이쪽 바닥에서는 화물 감독님이라든지 선적 감독 이런 걸 하시는 분도 감독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예. 이분은 배를 좀 오래 타시고 그리고 육상으로 오셔서 지금은 꽤 큰 선사의 화물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분께서 저랑 자주 이쪽에서 일을 할 때 만나 뵙는 분인데 이분한테 이런 독특한 일 같은 거 겪으신 거 없는가 하고 여쭤봤을 때 제가 듣게 된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분이 학생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양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일반적인 대학교랑 다르게 약간 특수대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그 큰 배의 항해사, 기관사 선장 되실 분들을 뽑는다던가 예. 해상법 전문가, 뭐 운항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국립대학, 해양대학이 있고 이런 대학이 외국에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는데 일본에 있는 이 해양대학교랑 우리랑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예. 학생들도 교환하고 뭐 실수도 같이 하고 수업도 같이 들을 때도 있고 MT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교류회 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 쪽 해양대학교 이야기인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시절에 운항을 해서 항해사가 되고 나중에 선장까지 되려고 하면은 배를 타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말고도 실습으로 배를 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실습으로 배를 타게 되면은 계급이 우리가 아는 그 계급에서 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갑판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항사라고 부릅니다. 실습 항해사라고 부르고요.
이 실습 항해사 기간을 한 1년 정도 거치고 난 다음부터 제일 밑에 3등 항해사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 군대식이고 뭐 중간에 힘들다 해도 내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군복무 대체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빡시고 어려운 과정인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은 그 실항사 어떤 되게 우수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중간에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연인이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인이랑 헤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빨리 내려달라, 항해사 자격을 못 따도 되니까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군대식 분위기다 보니까 그거 몇 달을 못 참냐, 몇 달만 더 채우면은 1년 반 채울 수 있는데 다 채우고 내려가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못 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배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고, 뭐 그렇게 돼서 지금은 완화가 돼서 언제든지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게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감독님 이야기로는 자기가 교류회 때 들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라면서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류회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네.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배 실습선을 타는 학생들한테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뭐 예를 들어서 그 실습선에 선원들 방이 있을 건데 방이 되게 좁아요. 침대랑 뭐 책상이랑 뭐 이런 거 빼면 진짜 몸리일 공간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좁은 공간인데, 그리고 이제 보안 때문에도 보통 문을 잠궈 놓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안에서 뭐 책상 같은 데서 있으면은 정말 누구가 들어올 공간도 없거든요.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은 안 자고 엎드려 있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책을 펴놓고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목덜미 뒤를 하고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찰싹 하고. 오, 예.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레 같은 게 쏘았나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시겠지만은 사람 손바닥, 이 손가락 여기로 때리는 거랑 벌레 같은 거랑은 촉감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지. 예. 완전 다른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게 느껴진다던가, 또 심한 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귀에 대고 누가 후 하고 귓바람을 불어서 옆을 봤더니 아무도 없고, 제일 심했던 거는 어떤 학생은 침대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데,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정수리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5개를 한 점으로 모아서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무슨 우리가 강아지 모습을 손으로 나타낸 것처럼 되잖아요. 이 손을 5개 모은 딱 그 감촉으로 자기 정수리부터 목덜미 뒤까지를 천천히 훑어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목덜미를 쓰다듬더래요. 정말 소름이 쫙 돋는 상황인데, 아니 당연히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문은 잠궈놨고, 꼼짝도 못하다가 조금 무서움이 가셔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실습하니까는 뭐 책 같은 거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나왔더니 방에 자기밖에 없는데 서랍 다 열려있고 책 다 뒤집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난리가 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속인 부르듯이 그쪽에서 음양사 선생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음양사 선생님이 그 혼을 불러내려고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원혼이 나와 있거나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된 사실은 이 학생이 실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달라고 했던 거는, 자기가 다른 이유로 사실은 귀신의 괴롭힘을 너무 당해서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허락을 안 하거나 자기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였고, 네.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귀신의 괴롭힘을 당했던 거였고요. 일종의 우리로 치면 저주 양밥 같은 거죠. 오, 예. 그런 걸 당했던 거고, 그거를 거슬러서 추적을 해보니까 다른 실습 학생이 일종의 강령술 같은 거를 이 학생한테 날린 거예요. 예.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당시에 수석이었고 가장 실습 성적이 우수해서 좋은 선사에 높은 대우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이게 수석으로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장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감독을 빨리 다느냐 이런 차이도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2등을 하던 학생이 이거를 자기가 제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기가 괴롭힘을 원래는 주려고 인터넷 우리로 치면 DC 같은 뭐 거기서는 뭐 2채널이라던가 거기서 이제 자료를 찾고는 그런 거를 시도를 했는데, 오, 예. 그런 데서 찾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그게 아니라 좀 위험한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불러내게 된 거래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도 저주의 기운이 남아가지고 옆방의 다른 학생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향사분이 엄청 뭐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건 결과적으로 앞에서 행했던 모든 저주와 나쁜 것들이 처음에 이 강령을 불러냈던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서 네. 결국 강령을 시도했던 사람이 제일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 그렇게 되어야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2등 하던 실황사분의 얼굴이 정말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교류회가 끝나서 이게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뭐 실제로 그분이 뭐 해를 당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정말 이런 좀 무서운 섬찟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야, 이런 이야기를 진짜 듣기가 힘든데.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바로 갈까요? 그럼 한 2시간 있다 가시겠어요? 아니요. 네, 바로 갈게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1등 항해사까지 달고 나서 육상으로 오셔서 화물 감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육상에서 화물 감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할 물건을 배에 실어서 나갈 때 수출 계획, 인원 관리, 스케줄 관리, 자재 관리 이런 걸 다 짜고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의 가장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배의 총책임자는 선장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선장이 더 위기네요. 어쨌든 배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가장 높은 상급자는 선장이긴 한데 그래도 육상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또 배를 빌리는 쪽의 입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은 선장님이랑 화물 감독님이랑 약간 상호 존중을 좀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싸우고 뭐 논쟁을 하고 네 방식이 옳니 내 방식이 옳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제로 위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 감독님을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분이 신창 감독님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그 경험이 한 번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국적의 선장님이랑 같이 일을 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똘비 감독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그리스 선장님은 일단 배에서 자기 오피스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나오시질 않는데요. 하루 종일 나오시질 않다가 선장한테 뭔가 의논을 하거나 허가를 얻거나 미팅을 하거나 해야 돼서 불러내면 최소 기본이 40분 정도 뭐 1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건 일수고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노. 이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할 때 이게까지만 얘기를 해도 노부터 먼저 얘기를 한대요. 안 돼. 노, don't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요구사항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철강 제품 중에 코일이라고 있어요. 돌돌 말아서 이렇게 동그란 원통 모양으로 싣고 나가는 물건인데 쇠가 하나가 뭐 작게는 3, 4톤, 크게는 뭐 15톤씩 하는 물건들이거든요. 그거를 배에 실으려면은 밑에 나무 같은 것도 대고 해야 되는데 보통 길이랑 폭에 따라서 2개에서 4개 정도의 나무를 받쳐서 이거를 지지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10몇 톤짜리 큰 게 아니라 뭐 3톤, 4톤짜리는 보통 나무를 2개, 3개 정도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미 한참 다 실었는데 다른 거 의논을 하려고 불렀더니 4개, 6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개, 3개짜리를 이미 다 실은 거를 그럼 다시 다 드러내고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옆에 낚시거리라고 거는 그게 있는데 그걸 이미 다 설치를 했더니 1개씩 더 설치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박 같은 경우도 잘 돼 있는데 자기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하고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하고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있을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 감독님이 정말 탈모가 올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휙 가버리고 오피스에 있다고 내려오지도 않고 연락은 안 되고 오피스 문 두드리면은 기다려보라 이러고는 1시간씩 나오지도 않고 너무 이 감독님이 화가 많이 나 있다가 예. 안 되겠다 이 사람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싶어서 그때도 한 1시간을 기다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밤중에 이 사람 오피스를 찾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냥 발로 문을 그냥 확 까버렸대요.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고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피스 뒤쪽에 조그만한 쪽방 같은 게 하나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게 열려있고 거기서 이 선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오는데 네. 문이 열려있는데 안쪽에 쪽방이 열려있으니까는 사람이 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좁은 방 안에 자기가 봐도 그런 거를 전혀 뭐 미신이나 뭐 오컬트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감독님이 보기에도 너무 기괴한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 뿔 달린 염소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망성이라고 하죠. 별 그림 막 이런 게 걸려 있고, 다 빨간색으로 그린 막 그런 게 걸려 있고, 책상 위에 쟁반이 있는데 크기로 봐서는 꽤 커서 무슨 까마귀 같은 말라 비틀어진 까마귀 시체 같은 게 있고 너무 기괴하더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지 이러니까는 선장이 막 그제서야 어설프게 막 몸으로 말리면서 보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밀어내면서 왜 자기 방에 멋대로 들어왔냐고 막 성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원래는 다른 걸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그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감독님도 어버버 하고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내려와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정말로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인 게 분명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본사에다가 레터를 보냈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이 선장이랑 일을 정말 할 수가 없다. 이 선장은 정말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선장을 바꿔달라. 일반적으로 의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워낙 독특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이거는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장을 바꿔달라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선장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새 선장이 오기로 하고 새 선장이 오는 날 그때까지는 이 사람도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새 선장 올 때까지만 참자. 이 사람이 아예 말을 섞지 말자 이러고 있었는데 네. 새 선장이 오기로 한 날 인수인계 때문에 인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선장을 만났는데 선장이 my best friend, my precious friend 이러면서 자기를 막 포옹을 하고 막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이러니까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정말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다. 너는 내가 의도한 대로 딱 맞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러면서 그때까지 하나도 안 들어줘도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나는 간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러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그랬는데 새 선장이 오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선장이 알고 보니까 그 본사랑 계약을 하면서 이상한 특약을 하나 걸어놨던 거예요. 본인이 본인 의사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은 가망 능력에 아무 문제가, 가망 능력이라는 거는 배를 운항하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배한테도 쓰여지고 사람한테도 쓰여지는 말인데 가망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운항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파선을 시켜서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될 경우에 자녀 연봉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녀 연봉도 다 지급을 하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환율로 한 8,500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특약을 걸어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이분이 그렇게 했다. 이분은 전혀 오컬트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말짱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장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선장이. 그래서 아니 내가 정말 이상한 걸 봤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 그렇게 들어와서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안 잠겨 있었고 발로 찼다고 해서 문이 바로 열리는 거는 문이 안 잠겨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잠겨 있었으면 사실 몇 번을 차고 어깨를 부딪히고 막 이래도 열리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활짝 열려 있었고 선장이 막 막는 척 했지만은 진짜로 막았으면은 강하게 밀어냈을 건데 강하게 안 밀어냈던 거 너무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 감독님의 완전히 그냥 쇼에 놀아놨구나. 선장님의 쇼에. 그래서 뒤통수를 완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에 있었습니다. 야, 진짜 세인트님 덕분에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적이지도 않으면서 섬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세인트님 덕에 이걸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어쨌든 그 배 운항하거나 요런 쪽에서 일들도 있지만 세인트님이 하시는 직업 중에서도 뭐 괴담이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 쪽은 아무래도 안전 쪽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이 위험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얘기를 드리기가 정말 그래요. 이거 하기가 그런 게 사실은 저희 쪽 업계에서 최근 정말 인명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최근에? 예.